깊은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뜩이던 그날, 야근을 마친 한 직장 여성이 평범하게 택시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택시는 집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직장 여성들을 연쇄로 노리는 택시 살인마의 치밀한 범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개인물품만이 한강 곳곳에서 발견될 뿐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과연 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베테랑 형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깊은 밤 11시 서울의 네온사인들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쩍이고 있었다. 지수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프로젝트에 매달려 있었다. 택시? 지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검은색 중형 승용차가 그녀 앞에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 지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뒷좌석에 몸을 맡겼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 아파트까지 부탁드려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비게이션을 설정했다. 차량이 출발하자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 때문에 연일 야근이 계속되고 있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바쁘신가 보네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네, 요즘 좀 바빠서요. 지수는 간단히 대답하며 다시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운전기사의 시선이 자꾸만 룸미러를 통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죄송해요. 요즘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시기 위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운전기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지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스마트폰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차량은 한강대교를 건너며 마포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수는 익숙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라면 상암동으로 가기 위해 성산대교나 마포대교를 건너야 하는데 운전기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 기사님, 길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 이 시간에는 이쪽이 더 빨라요.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운전기사의 대답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지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차량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기사님, 정말 이 길이 맞나요? 저는 상암동으로 가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운전기사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있었다. 대신 차갑고 결연한 어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지금 당장 차를 세워주세요. 지수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운전기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아 차량의 속도를 높였다. 지수는 급하게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중앙 잠금 장치가 작동되어 있었던 것이다. 제발, 저를 내려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긴급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운전기사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관성에 의해 앞으로 튕겨나간 지수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운전기사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이전에 정중한 택시기사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을 가진 범죄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지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어두운 길을 달리며 운전기사는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계에서는 또 다른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 박민호는 책상에 앉아 미해결 사건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20년 넘게 경찰 일을 해온 그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형사님, 새로운 실종신고 들어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박민호의 책상으로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내용을 확인했다.
김지수, 32세 마케팅 회사 직원. 어젯밤 회사에서 퇴근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네, 가족분이 신고하셨는데 평소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 하루 이상 연락이 안 되면 이상하다고 하시네요. 박민호는 경험상 성인 실종 사건의 대부분이 이틀 내에 해결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비슷한 패턴의 실종 사건이 몇 건 더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실종 사건 파일들 좀 가져와봐. 박민호는 직감을 믿기로 했다. 젊은 경찰관이 가져온 파일들을 펼쳐놓고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이달 초에 신고된 최은영 씨 사건, 지난달의 한소미 씨 사건, 모두 30대 직장 여성들이었고 모두 야근 후 집으로 향하던 중 실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어. 박민호는 중얼거리며 각 사건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실종 지역, 시간대, 피해자들의 연령대와 직업, 모든 것이 너무나 유사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서부경찰서 강력계입니다. 저는 한강 둔치에서 조깅을 하던 시민인데요. 이상한 걸 발견해서 신고드립니다. 전화를 건 시민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다.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여성용 핸드백이요. 강변에 버려져 있는데 안에 신분증도 들어있어요. 김지수라는 분인데. 박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방금 전 실종 신고를 받은 그 이름이었다. 지금 즉시 현장을 보존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민호는 재빠르게 일어났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동료 형사들을 소집하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한강 둔치 현장에는 이미 경찰 차량들이 도착해 있었다. 박민호는 신고자를 만나 상황을 확인한 후 발견된 핸드백을 자세히 살펴봤다. 명품 브랜드의 검은색 가죽 핸드백이었고 안에는 신분증, 카드류, 그리고 스마트폰이 파손된 채로 들어있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파손된 걸 보면 단순히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서진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 직원이 박민호에게 보고했다. 주변에 다른 흔적은 없나?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을 찾고 있는데 비가 와서 대부분 지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박민호는 과학수사팀원을 따라 현장을 이동했다. 그곳에는 차량이 급정거한 듯한 타이어 자국과 함께 토사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혈흔 감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아직 정확한 분석은 필요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혈액보다는 토사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로 인해 구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민호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상황을 재구성해 보려 했다. 지수가 택시를 탔고 어딘가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주변 CCTV 확인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미 요청해놨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카메라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다른 실종 사건들의 현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다. 여보세요, 과학수사가죠? 박민호입니다. 최근 몇 달간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들의 현장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종합 분석해주세요. 연쇄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현장 수사는 계속되었다. 박민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범인이 아직 어딘가에서 다음 범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장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박민호는 경찰서로 돌아가 수사 상황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아침 8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박민호 형사는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강력계 회의실로 향했다. 김지수 실종 사건을 계기로 연쇄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박민호는 화이트보드에 3명의 여성 사진을 붙이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김지수, 최은영, 한소미. 모두 30대 직장 여성들이었고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되었다. 첫 번째 피해자인 한소미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0시경 회사에서 퇴근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는 34세 여성으로 평소 택시를 이용해 퇴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력계 팀장인 이광수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봤다. 두 번째 피해자 최은영 씨는 이달 초 3일 오후 11시경 실종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31세 여성으로 역시 야근 후 택시로 귀가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지수 씨까지.
패턴이 너무 명확하네요. 젊은 형사 정수현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강력계에 배속된 신참이었지만 예리한 관찰력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맞습니다.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30대 직장 여성, 야근 후 택시 이용,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실종. 그리고 모두 한강 인근에서 개인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민호는 지도에 빨간 점으로 발견 지점들을 표시했다. 한소미 씨의 지갑은 반포 한강공원에서, 최은영 씨의 신발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리고 김지수 씨의 핸드백은 망원 한강공원에서 발견되었다. 범인이 의도적으로 한강 일대에 증거물들을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범인은 택시기사이거나 최소한 택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군요. 이광수 경감의 분석에 모든 수사관들이 동의했다. 택시업계 전체를 상대로 수사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좀 더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합니다. 박민호는 과학수사팀에서 보내온 분석 결과를 펼쳐놓았다. 다행히 어제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타이어 자국 분석 결과 국산 중형 승용차의 것으로 추정되며 특이한 마모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마모 패턴인가요? 오른쪽 앞바퀴에 특수한 홈이 있어요. 아마도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흔적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해당 차량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현 형사가 손을 들었다. 형사님, CCTV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범인이 매우 치밀해요. CCTV가 많은 구간은 피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죠. 박민호는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다. 흐릿한 화면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이 영상은 김지수 씨가 실종된 날 오후 11시 40분경 한강대교 인근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차량 번호는 식별이 어렵지만 차종과 색깔은 확인할 수 있어요. 운전자의 모습은 보이나요? 안타깝게도 선팅이 진해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도 포착되었어요. 박민호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한 화면이었다. 이 영상은 1시간 후 마포구 일대에서 촬영된 건데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차량 뒷부분에 작은 스티커 같은 것이 보였다. 택시 표시등은 없지만 뒷유리에 뭔가 부착되어 있네요. 분석팀에서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민호는 현장으로 다시 향했다. 어젯밤에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강 둔치는 아침 햇살 아래 평온해 보였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섬뜩한 현장이었다. 형사님, 추가로 발견된 게 있습니다. 과학수사팀의 최정훈 팀장이 박민호에게 다가왔다. 어떤 걸 발견했나요?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섬유질이 발견되었어요. 최정훈은 증거봉지를 보여주었다. 안에는 검은색 실 몇 가닥이 들어있었다. 이게 뭔가요? 분석 결과 고급 양복에 사용되는 원단의 섬유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범인의 옷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어. 박민호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다른 현장에서도 비슷한 섬유질이 발견되었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현장의 증거물들을 다시 분석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박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정수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택시 회사들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개인 택시 조합과 법인 택시 회사들의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워낙 숫자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범위를 좁혀보자. 검은색 중형 승용차로 등록된 택시들만 우선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혹시 범인이 정식 택시가 아니라 불법 택시를 운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정수현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실제로 불법 택시나 가짜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그것도 고려해야겠네. 최근 몇 달간 불법 택시 단속 기록도 확인해봐. 전화를 끊은 박민호는 다시 현장을 살펴봤다. 범인은 분명히 이곳에서 무언가를 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오후 2시 박민호는 김지수의 직장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강남구의 한 빌딩으로 향했다. 피해자의 평소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지수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김지수의 직속상관인 이민정 부장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료를 잃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평소 퇴근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나요? 주로 택시를 탔어요. 야근이 잦다 보니 지하철 막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회사에서도 야근 택시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항상 같은 택시를 이용했나요? 단골 기사라든지. 아니요, 그냥 잡히는 택시를 탔어요.
다만 회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골라 탔죠. 박민호는 메모를 하며 다음 질문을 했다. 최근에 지수 씨가 이상한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든지 위협을 받았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이민정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말했다. 아, 그런데 최근에 택시기사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박민호의 귀가 쫑긋해졌다. 어떤 얘기였나요? 한 일주일 전쯤이었나?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는지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고. 그 택시의 특징을 기억하나요? 차종이나 색깔 아니면 기사의 생김새라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검은색 승용차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사가 50대 정도의 남성이었다고. 박민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다. 혹시 그때 택시를 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시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난주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박민호는 달력을 확인했다. 지난주 화요일은 김지수가 실종되기 사흘 전이었다. 범인이 미리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회사를 나온 박민호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갔다.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수정해야 했다. 모든 팀원 집합. 박민호의 외침에 강력계 수사관들이 모여들었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미리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김지수 씨는 범행 사흘 전에 이미 범인과 접촉했습니다. 수사관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렇다면 범인이 일대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수연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른 피해자들도 사전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은영 씨와 한소미 씨의 직장 동료들도 다시 조사해봐야겠어요. 이때 과학수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 형사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동일한 섬유질이 발견되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세 현장 모두에서 동일한 원단의 섬유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연쇄범입니다. 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드디어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CCTV 분석팀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내왔어요. 어떤 정보인가요? 차량 뒷유리에 부착된 것이 택시 호출 앱 스티커로 확인되었습니다. 택시콜이라는 앱이에요. 박민호는 즉시 택시콜 앱 회사에 연락을 취했다. 등록된 차량 목록과 운전자 정보를 확보해야 했다. 여보세요, 택시콜 고객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서부경찰서 강력계 박민호 형사입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주세요. 검은색 중형 승용차로 등록된 운전자들의 목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3개월간의 운행 기록도 필요합니다. 수사 관련이라면 협조해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박민호는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수연아, 택시콜 앱 회사에 공문 발송해줘. 그리고 다른 택시 앱들도 모두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일대 CCTV를 더 자세히 분석해야 해. 범인이 사전 탑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택시콜 회사에서 자료가 도착했다. 검은색 중형 승용차로 등록된 운전자는 총 83명이었다. 이 중에서 용의자를 걸러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정수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조건을 더 추가해보자. 50대 남성, 그리고 최근 3개월간 강남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자주 운행한 기록이 있는 사람. 박민호는 화이트보드에 조건들을 적어가며 범위를 좁혀나갔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명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가면서 수사팀의 작업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조건에 맞는 용의자 목록이 완성되었다. 총 9명의 남성이 리스트에 올랐다. 내일부터 이들을 하나씩 조사해보자. 그리고 차량도 직접 확인해야 해. 타이어 자국과 일치하는지 봐야겠어. 박민호는 시계를 보았다.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범인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 순간 긴급 전화가 울렸다. 박 형사님, 큰일 났습니다. 정수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새로운 실종 신고가 들어왔어요. 또 30대 직장 여성입니다. 박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범인이 또다시 움직인 것이다. 새벽 1시 서울서부경찰서는 비상등이 켜진 채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네 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조민지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팀은 다시 한번 긴급 소집되었다. 피해자는 조민지, 33세, 건축설계사무소 근무.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회사에서 퇴근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박민호는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연일 계속되는 수사로 인해 수사팀 전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또 같은 패턴이네요. 30대 직장 여성 야근 후 택시 이용. 정수연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도 깊은 피로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달라요. 신고 시간이 훨씬 빨라졌어요. 조민지 씨의 남자친구가 평소 퇴근 후 반드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서 1시간만 연락이 안 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광수 경감이 추가 설명을 했다. 그렇다면 아직 범행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빨리 움직여야 해. 박민호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모든 순찰차에 비상 연락 돌려. 검은색 중형 승용차 50대 남성 운전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해. 그리고 한강 일대 순찰을 강화해. 네, 알겠습니다. 수연아, 어제 정리한 용의자 목록 가져와. 지금 당장 이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해. 정수연은 재빠르게 서류를 가져왔다. 9명의 용의자 목록에는 각자의 주소와 차량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 누가 오늘 밤 운행을 했는지 택시콜 앱 회사에 확인 요청해봐. 지금 시간에 담당자를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비상 상황이야. 경찰서 이름으로 비상연락처에 전화해. 박민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조민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한편 조민지는 어둠 속에서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에는 쓴맛이 돌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다. 손목과 발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거지? 조민지는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탔던 것까지는 기억났다. 그런데 그 후에 기억이 흐릿했다. 택시기사가 이상한 질문을 했고 길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조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문이 열리면서 50대 남성이 들어왔다. 택시를 운전했던 그 남자였다. 드디어 깼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그는 조민지를 내려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무서워하지 마. 곧 끝날 거야. 다른 애들처럼. 조민지는 공포에 떨며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꽉 묶여 있어 풀리지 않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별다른 이유는 없어. 그냥 재미있거든. 남자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같은 시각 택시콜 회사의 비상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형사님, 확인 결과 오늘 밤 운행 중인 용의자는 3명입니다. 박민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누구인가요? 김철수, 이민호, 박성진 이렇게 3명이에요. 모두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현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송해드릴게요. 박민호의 휴대폰으로 위치 정보가 전송되었다. 3대의 차량이 서울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 중에서 한강 인근으로 향하고 있는 차량이 있나? 잠깐만요. 박성진이라는 운전자의 차량이 마포구 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박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차량의 정확한 위치를 계속 추적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2차량도 감시를 계속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민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목표를 좁혔다. 박성진 53세 개인 택시 운전자. 현재 마포구 쪽으로 이동 중이야.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정수연이 일어서려 했지만 박민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면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원거리에서 감시하면서 그의 행동을 지켜보자. 그리고 다른 용의자들도 동시에 확인해야 해. 박민호는 팀을 둘로 나누었다. 자신과 정수연은 박성진을 추적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다른 용의자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형사님, 박성진의 차량이 한강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택시콜 회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확한 위치는? 마포대교 인근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승객 호출이 없는데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박민호와 정수연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마포대교 인근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범행 장소로는 적합한 조건이었다. 저기요. 박민호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한강변 주차장에 정차해 있는 것이 보였다. 차량 번호 확인해봐. 정수연이 쌍안경으로 확인했다. 박성진의 차량이 맞습니다. 운전자는 보이나? 차량 주변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마 어딘가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호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강변에는 몇 개의 낡은 창고들이 있었다.
과거 한강 개발 이전에 사용되던 시설들로 현재는 대부분 방치되어 있었다. 저 창고들을 확인해 봐야겠어. 혼자 가기엔 위험할 것 같은데요. 백업팀을 부르자. 하지만 너무 많이 오면 들킬 수 있으니까 최소 인원만. 박민호는 본서에 연락해서 지원을 요청했다. 10분 후 추가 수사관 2명이 조용히 현장에 도착했다. 작전을 설명하겠다. 우리는 내 방향에서 창고를 포위한다. 만약 범인이 안에 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억해. 이 사건은 연쇄살인 사건이야. 범인이 극도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 4명의 수사관들이 각자 위치로 이동했다. 박민호는 창고의 정면으로, 정수현은 후면으로, 나머지 2명은 양옆으로 배치되었다. 박민호가 창고에 가까이 접근하자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들이 들려왔다. 안에 누군가 있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창고 벽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여성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조민지일 가능성이 높다. 박민호는 휴대폰으로 다른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일제히 창고를 포위하라는 신호였다. 창고 안에서는 박성진이 조민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내가 4번째야. 이제 좀 익숙해졌어. 박성진의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이제는 재밌어. 특히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 조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다. 테이프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간절히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울지 마. 곧 끝날 거야. 다른 애들도 금방 끝났어. 박성진이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갑자기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이다. 무기를 버려. 박민호가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도 수사관들이 진입했다. 박성진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박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박성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조민지를 방패로 삼으며 칼을 그녀의 목에 대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여자를 죽여버린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박민호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조민지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진정해.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로운 해결이야. 피해자를 놓아주면 당신도 안전하게 체포될 수 있어.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박성진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나?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이유가 뭐야? 박민호는 범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다른 수사관들이 더 유리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 별다른 이유 없어. 그냥 하고 싶었어. 박성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내가 죽인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있어. 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그런 건 내 상관없어. 박성진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정수현이 옆에서 재빠르게 접근했다. 박성진이 주의를 돌린 틈을 타서 조민지를 구해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성진도 순간적으로 정수현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칼을 정수현 쪽으로 휘둘렀다. 위험해. 박민호가 외치며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총성이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박성진은 어깨를 맞고 바닥에 쓰러졌다. 칼이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다. 범인 제압 완료. 수사관들이 즉시 박성진을 포박했다. 박민호는 조민지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조민지는 입에 테이프를 제거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왔으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박민호는 조민지를 진정시키며 구급차를 호출했다. 박성진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어깨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야. 박민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범인을 잡은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었다. 이제 그의 범행을 정확히 규명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아야 했다. 새벽 5시 박성진에 대한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어깨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의식은 명료했다. 당신의 이름은 박성진 맞나요? 박민호가 질문했다. 박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지수, 최은영, 한소미. 이 3사람을 알고 있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민호는 침착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범인이 비협조적이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말해두는데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당신의 차량에서 피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과 DNA가 발견되었거든요. 박성진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용한 창고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학수사팀에서 보내온 예비 분석 결과였다. 박성진의 택시에서 4명의 피해자들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협조하면 참작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비협조적이면 법정에서 더 불리해질 거예요. 박성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차가운 빛이 어려 있었다. 뭘 알고 싶은데? 드디어 입을 열었다. 다른 피해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나요? 박성진은 비웃듯이 웃었다. 살아있을 리가 없지. 박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질문을 계속했다. 시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건 비밀이야. 박성진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다른 3명의 피해자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시신 발견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시신을 찾아야 했다. 박성진의 자백 이후 사흘이 지났다. 수사팀은 연일 계속되는 현장 수색과 증거 분석으로 지쳐가고 있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 박민호는 사무실에 앉아 박성진의 진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형사님, 과학수사팀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정수연이 다급히 사무실로 들어왔다. 어떤 발견이야? 박성진의 휴대폰에서 삭제된 사진들을 복구했는데 그 안에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위치가 나와 있어요. 박민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학수사팀으로 가자. 과학수사팀 사무실에서 최정훈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들은 박성진이 범행 전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삭제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복구가 가능했어요. 화면에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장소의 사진들이 나타났다. 낡은 건물, 주변 풍경, 그리고 섬뜩하게도 범행 도구들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나요? 사진의 메타데이터는 모두 삭제되어 있어서 GPS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경에 보이는 건물들과 지형을 분석해보면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호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 특이한 모양의 철탑, 그리고 강이 흐르는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위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지리정보팀에도 협조 요청해주세요. 이 사진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1시간 후 지리정보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한강 하류 지역에 있는 폐공장으로 추정됩니다. 박민호는 즉시 수사팀을 소집했다. 목표 지점을 확인했다. 김포시 대고면에 있는 폐섬유 공장이야. 오늘 오후에 현장 수색을 실시한다. 오후 2시 대규모 수색팀이 폐공장에 도착했다. 수사관들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구급대와 소방대까지 동원되었다. 폐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은 후 방치되어 있었다. 건물 곳곳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고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온 건물을 감싸고 있었다. 팀별로 나누어서 수색하되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라. 그리고 뭔가 발견하면 즉시 보고해. 박민호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 시작되었다. 건물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다. 원래 섬유 제조 공장이었던 만큼 여러 개의 작업장과 창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수사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각 구역을 수색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건물 지하에서 수색하던 정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호는 급히 지하로 향했다. 지하실은 완전히 어둠에 덮여 있었다. 정수연이 손전등으로 비춘 곳에는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는 크기의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여기서 특이한 냄새가 나요. 정수연이 코를 찡그렸다. 분명히 썩은 냄새였다. 과학수사팀 호출해. 그리고 이 구역을 완전히 봉쇄해. 박민호는 긴장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과학수사팀이 도착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덩이에서 사람의 유골 일부가 발견되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높은 확률로 실종된 피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 수색해봐야겠어요.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과학수사팀의 제안에 따라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건물 뒤편의 공터에서도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수색이 마무리되었다. 총 3곳에서 유골이 발견되었고 모두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아마도 한소미, 최은영, 김지수 씨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수사팀장의 보고를 들은 박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범인을 잡고 진실을 밝혀냈지만 3명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새 구덩이에서 발견된 유골은 각각 한소미, 최은영, 김지수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계 박민호 형사입니다. 김지수의 어머니와 통화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최악의 소식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수가 어떻게 됐나요? 죄송합니다. 지수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범인은 잡혔나요? 네, 잡혔습니다. 박성진이라는 자로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꼭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통화를 다른 유가족들과도 해야 했다.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박성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박성진, 당신은 강도살인죄, 살인죄, 사체유기죄, 감금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검사가 공식적으로 혐의를 고지했다. 형법 살인죄에 의거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도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박성진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검사의 질문에 박성진이 입을 열었다. 후회하지 않아. 그의 말에 법정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할 거야. 방청석에서 유가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다. 박성진의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후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한 것이었다. 최종 판결일 법정은 유가족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 박성진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에 법정이 술렁였다. 유가족들 중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박성진은 끝까지 무표정한 채로 선고를 들었다. 그에게는 반성이나 뉘우침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판결 후 박민호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범인이 매우 치밀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과학수사의 발달과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택시 안전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 비상벨 설치, 그리고 운전자 신원 확인 시스템 등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민호는 오랜만에 한강을 찾았다. 범행 현장이었던 그곳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아가 있었다. 과연 이것으로 끝일까? 박민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박성진 같은 범죄자가 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형사님,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는데요. 젊은 경찰관의 목소리였다. 어떤 사건이야? 강서구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야근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박민호의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박성진과 비슷한 패턴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은주 씨 36세 회계사무소 근무. 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박성진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모방범죄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었는데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지금 즉시 경찰서로 돌아가겠어. 박민호는 한강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또 다른 범죄자가 나타났다면 이번에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한편 박성진은 구치소 독방에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뉴스를 통해 새로운 실종 사건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내가 시작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군. 그는 자신의 범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비록 자신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이 만든 공포는 계속해서 사회에 퍼져나갈 것이었다. 박성진은 일기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를 따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더 완벽한 게임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의 글씨체는 정교하고 차분했다. 마치 학술 논문을 쓰는 것처럼 체계적이었다. 박민호라는 형사는 꽤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박성진의 일기는 계속되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범죄의 패턴을 분석하고 더 완벽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 마치 다음 범죄자들을 위한 교본을 만드는 것처럼. 이틀 후 이온주 씨의 핸드백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 박성진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었다. 박민호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면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이번 범인은 박성진보다 더 치밀할 수도 있다. 박성진 사건의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새로운 범죄자는 경찰의 수사 방법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수사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박민호는 사무실에서 새로운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박성진을 잡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어둡고 위험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범죄자가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다. 범죄자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자신도 계속해서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았다. 박민호는 재킷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다. 긴 밤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 빛이 모든 어둠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남아있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악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박성진의 사형 선고는 하나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드리운 어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특히 야근을 하는 직장 여성들은 퇴근길이 두려워졌다. 택시를 탈 때마다 박성진 사건이 떠올랐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공포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시민들은 서로를 더욱 보살피기 시작했고 경찰도 택시 안전 시스템 강화에 더욱 노력했다. 박민호는 새로운 사건 현장에 도착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떤 범죄자가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 아래서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되었다. 정의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